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mon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주말 잘 보내라는 많은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이번 주말 아주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고 왔습니다. 자, 신문 기사가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읽다 보면 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오늘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 태양에 난리난 미국 지도에 숙소 마감 대각선 띠 생겼다라고 돼 있거든요. 7년 만에 계기 일식의 덜썩이고요. 검은 태양, 이게 계기일식을 얘기하는 거군요. 자, 지금 밑에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 사진이 4월 7일 April 7th라고 돼 있고 8일 북미 지역에서 계기일식 관측이 예고된 가운데 오늘이네요. 그러면 계기일식 관측 경로에 위치한 에어비앤비 숙소 예약이 마감되어서 주황색으로 표시됐다. 요 라인이 계기일식을 볼 수 있는 그 라인인가 보네요. 시간대가 이렇게 동쪽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쭉 내려가면서 시간대에 따라서 이렇게 저 밑에는 이제 텍사스까지다, 그죠? 오히려 이 서부 쪽은 아마 못 보시는 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계기일식을 앞두고 미국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 우주쇼를 관측하기 위해서 최대 4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에어비앤비 숙소 예약이 계기일식 경로를 따라서 마감이 됐고요. 혹시나 못 보는 분들은 요 띠를 쭉 따라가 보다 보면 멕시코까지 가겠다, 그죠? 7일 미국의 부동산 단기 렌트 관련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에어DNA에 따르면 이날 남부 텍사스주부터 북동부 메인주를 대각선으로 잇는 계기일식 경로를 따라서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의 예약이 마감됐다. 동부 제일 끝에 뉴욕에서 또 올라가면 저기가 이제 메인주라고 돼 있고 저기가 뭐 스키장, 뉴욕 사람들은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메인주에 스키장이 있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단기 렌트 관련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요거는 읽었고요. 계기일식 경로 전체에 있는 수천 개의 에어비앤비가 100% 예약률에 도달해서 미국 지도에 뚜렷한 패턴을 만들었다고 밝혔고요. 근데 이렇게 예약이 됐다고 해서 그 예약된 사이트별로 이렇게 크게 지도별로 저런 데이터가 나오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뭐 데이터 센터 하고 데이터가 이제는 돈이다 이런 얘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넘었지만 정말 그 데이터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에어비앤비 예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에어DNA 지도를 보면 대각선으로 주황색 띠가 확인이 되고 숙소 색깔이 100%에 가까울수록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군요. 자, 이런 예약 현황이 담긴 지도가 공유가 되니까 흥미롭다. 마치 버팔로가 지나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는 반응도 나왔고
계기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하면서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으로 이번에 미국에서 관측되는 계기일식이 2017년 이후 7년 만이군요. 17년 이후 7년 만. 그때도 반도체가 2017년도에 굉장히 핫해가지고요. 2016년부터 17년까지 계속 랠리를 보이면서 2018년 상반기에 반도체 수익이 피크아웃 치고 2018년 3Q까지가 피크아웃 치고 4Q부터 이제 빠지면서 19년도에 쫙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랑 좀 비슷하기도 하다 그죠? 특히 이번 계기일식은 2017년 당시보다 긴 시간 넓은 곳에서 관측이 되고요. 관측 장소에 따라서 길게는 4분 30초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계기일식은 2045년에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예고가 되면서 2045년이면 21년 더 기다려야 되네요. 이번 계기일식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고요. 미국의 CBS에 따르면 수백만 명이 이번 우주쇼를 보려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번 계기일식으로 유발되는 경제 효과가 총 60억 달러, 약 8조가 좀 넘는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레이 페리먼 경제분석회사 페리먼 CEO는 단기간에 집중되기는 하겠지만 소도시를 포함해서 여러 도시가 스스로를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북미에서 관측되는 이번 계기일식은 제일 먼저 멕시코에서 현지 시간으로 8일 오전 11시쯤 나타나서 미국을 거쳐서 캐나다까지 2시간가량 이어질 예정이다. 그래요. 자, 계기일식 관측 지역 곳곳에서는 수백 건의 행사가 열리며 일부 학교는 휴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교도소 재소자 6명이 계기일식을 보게 해달라고 소송을 내서 승소하기도 했네요. AP통신에 따르면 이들 재소자는 교도소 담장 위로 계기일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네. 요 위에 사진을 보다 보니까 4월 7일 메인주 홀튼에서 방문객들이 마을 광장에 설치된 대형 일식 안경을 통해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계기일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북미 전역의 계기일식 경로에 있는 지역으로 몰려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크게 종이 선글라스를 만들어 놓고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바로 뒤에 보니까 조지 워싱턴 동상이 보이는데 그 조지 워싱턴의 그 흉상에도 선글라스 안경을 씌워놨네요. 저런 거 보면 참 재밌다 그죠? 두 번째 기사입니다. TSMC 설비 대부분 복구, 매출 증가, 기존 전망 유지.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다뤘던 내용 자체가 강진에 흔들린 TSMC, 삼성, SK 하이닉스, D램 가격 오르나 뭐 등등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22,000명이 모셨네요. 조회를 많이 하셨는데 그 댓글에서도 TSMC의 이번 강진에 의한 피해가 D램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많이들 또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설비 대부분 복구했고 매출 증가 기존 전망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인 대만 TSMC가 지난 3일 일어난 강진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TSMC는 지난 5일 밤 오늘자로 웨이퍼 팹
이 반도체 생산 공장의 설비가 대부분 복구됐다면서 연간 실적 전망은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반도체 공장이 몰려있는 타이중과 타이난은 진도 4 그리고 TSMC의 다른 공장이 있는 신주, 룽탄, 주난 과학단지에서도 진도 5를 기록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흔들림이 심하지 않은 데다가 지진 충격을 1, 2단계 줄일 수 있는 내진 설계 덕분에 생산 공정에 차질 없다는 것이 현지 언론들의 분석이다.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타이베이 인근 신추에 있는 팹12의 용수 배관 파손으로 장비에 일부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는 아직 대량 생산 단계가 아닌 2나노 공정에 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네요. 아직 2나노는 생산 시작 안 했으니까. TSMC는 전날 생산 라인 복구율은 80% 수준이고 첨단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EUV 노광 장비는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TSMC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한 실적 전망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TSMC는 지난 1월 중순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21에서 26%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는 세계 웨이퍼 파운드리 산업의 예상 성장률인 20%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TSMC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9% 감소를 했고요. 작년에는 반도체가 전부 다다 다운턴이라 가지고 전부 실적이 안 좋았었습니다. 9% 빠졌는데 올해 21에서 한 26% 늘어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네요. 하지만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TSMC의 피해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지진 발생 직후 일시적이지만 공장 운영 중단의 영향으로 일부 첨단 칩 생산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인데 특히 EUV 노광 장비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지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요.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잠깐의 조업 중단이라도 수주일간 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매출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재고 수준이 낮아지면 대만 항공 내 반도체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했다. 네요. 요 마지막 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매출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이 때문에 재고 수준이 낮아지면 대만 항공 내 반도체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 지진에 의한 일시적인 피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항상 미래 10년치를 더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십니다. 네, 저희 펀드 매니저들도 보면 그래서 이번에 정말 심각하게 이번에 이익이 한 10% 정도 줄 것 같은데 해도 10%가 아니라 50%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미래의 10년치를 다 대보면 100에 올해 50 줄었다고 하면 95니까 5%만 주가가 빠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이 피해가 되게 커 보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또 이익이 되게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좀 주식 투자를 할 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시클리컬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코로나 때 진단 키트 회사 시즌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이익을 냈잖아요. 6천억. 근데 이 6천억이 앞으로 10년 내내 6천억이 계속 나오면 나오면 6천억 곱하기 비하 10배 해가지고 6조 이런 게 설명이 되는데 한 1년 반, 2년 동안 해서 6천억 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그전 이익인 200억대, 300억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걸 다 합쳐서 보면 200억에 10년 치면 2천억이고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6천억 더해서 나누기 또 다시 10을 해야 되니까 연평균 800억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800억에 곱하기 10배 하면 8천억 정도의 시총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이번에 이익이 왕창 나니까 거기다 곱하기 그 과거 히스토리컬한 평균치 PER 15배 뭐 20배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그 개념만 좀 알고 계셔도 주식을 하면서 크게 낭패, 일시적인 큰 이익과 큰 손실로 내가 잘못 계산하면서 주식을 밑에서 팔고 주식을 위에서 쫓아 사고 그런 우를 범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TSMC의 이번 지진 효과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대만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러면 마이크론 공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은 디램 가격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혹시 쇼티지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반사 이익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면 거의 미미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효과는 거의 미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기사네 벌써. 알리바바 회장도 자인한 미국 제재 효과, 중국 AI 미국의 2년 뒤져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알리바바 회장이 마인이 아니에요. 보니까 차이 회장이라고 돼 있는데, 자,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의 레거시 범용 반도체 제재에 나선 것은 2022년 시작된 대중 제재로 중국의 첨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첨단 반도체 장비 공급과 투자가 막히면서 AI 등 첨단 전략 산업 성장이 막히자 중국인 레거시 반도체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 중국의 AI 산업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게 중요한 거다, 그죠? 실제 지금 중국의 AI 산업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어떤 분은 샤오미 차 나오고 거기에다가 샤오미의 자율주행 수준이 뭐 세계 최고다,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던 분도 본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런 건지 궁금하기도 한데, 자, 최근 미국 언론들이 중국의 AI가 미국과 비교해 1, 2년 뒤처진다는 평가를 내놨는데, 중국의 대표 IT 인사도 직접 이 같은 진단을 내놨고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공동 창업자인 조셉 차이 회장은 공동 창업자가 있었네요. 자, 노르웨이 은행 투자운용의 니콜라이 탕겐 CEO와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AI 개발 경쟁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보다 2년 뒤처져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차이 회장은 1999년 잭마와 함께 알리바바를 세웠으며 99년 그때 한창 닷컴 버블 때문에 닷컴 막 창업 열풍이 어마어마했을 때 그때 99년도에 알리바바를 세웠었네요. 하긴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앨런 머스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야후의 창업자 제리 양. 예. 아마 스탠포드를 졸업했던가 스탠포드를 다니면서 아마 창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리 양.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재들이 창업을 했고 그때 요 잭마와 차이 회장이 알리바바를 세웠었네요. 알리바바는 AI와 클라우드 등의 사업을 하는 중국의 대표 테크 기업이고 차이 회장은 인터뷰에서 챗GPT를 개발한 미국의 오픈 AI를 언급을 했네요. 그는 엔비디아의 GPU와 같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접근을 금지하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 테크 기업들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면서 우리는 실제로 고객들에게 미국 제재로 고급 컴퓨팅 서비스 능력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알렸고 단기적뿐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고요. 실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산업에서 2년 격차는 따라잡기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SCMP는 차이 회장의 인터뷰는 미국의 강화된 수출 규제가 어떻게 중국의 AI 혁신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지에 대한 중국 기술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했고요. 차이 회장은 중국은 장기적으로 고급 GPU를 만들 수 있는 자체 능력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하긴 마이크론이 HBM3E를 갑자기 한다고 했을 때 뚜껑 열어보니까 뭐야 하이닉스에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그쪽으로 갔네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중국도 어떻게든 뭐 GPU가 됐던 거죠. 인재 확보를 인재 빼오기 뭐 이런 식으로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당장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이 GPU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GPU가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정말 약간 노가다식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샤오미의 자율주행이 과연 테슬라의 수준까지 따라왔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방위비 76조 원 늘리기로라고 되어 있네요. 최근에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보면 올해 연초 이후로 굉장한 주도 시장 대비해서 큰 폭으로 아웃퍼폼하는 하나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그죠? 자, 이게 B2B가 아니라 B2G, 가버먼트, B2G 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 각 나라의 방위비라든지 이 국방비 예산을 어떤 식으로 늘리는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노르웨이가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비해서 2036년까지 방위비를 76조 원 늘릴 계획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네요. 76조 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유럽 국가들이 분주하게 재무장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이런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선거를 11월 초에 하게 되는데 하기 전 한두 달 전에는 분명히 막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수혜를 보는 업종은 기업은 해가지고 쭉 나올 건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 그 국가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스 가르 스테레 노르웨이 총리는 이날 앞으로
12년간 국방비를 6천억 크로네, 노르웨이 통화가 크로네군요. 자, 크로네 늘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를 역사적인 증액이라고 했고요. 이에 따라서 2036년에 노르웨이의 총 국방비 지출은 한 205조 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야, 스테레 총리는 늘어나는 국방비로 최소 5대의 신형 호위함과 잠수함 등을 구입하고 이 돈으로 어디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신형 호위함하고 잠수함을 구입하군요. 노르웨이 역사상 최초로 장거리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고 합니다. 스테레 총리는 방위비 증액의 이유로 악화하는 안보 환경을 꼽았고 새로운 안보 환경에서 목적에 맞는 방어가 필요하다면서 안보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만큼 방위와 대비 태세에 지출을 늘리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 노르웨이는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나토도 마찬가지라면서 하지만 위기와 전쟁이 발생하며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고요. 자국이나 동맹 내부가 아닌 외부 요인에 따라 방위비를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것이고요. 지난 2일 노르웨이는 징집 군인 수를 현 9,000명에서 단계적으로 13,500명까지 확대도 하고요. 징집 대상자 중에서 일부만 선발해서 병력 의무를 지게 하는 선택적 징병제를 지금 운용 중이네요. 이날 스테레 총리는 육군을 1개 여단에서 3개 여단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유럽 각국은 트럼프 재집권 대비에도 나서고 있는데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해서 재집권할 경우 나토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네요. 트럼프가 친러, 특히나 푸틴하고 친하다고. 그러니까 자, 덴마크는 2026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고요. 유럽에서 여성 징병제 도입은 2015년에 노르웨이가 도입을 했고 2017년에는 스웨덴도 했군요. 노르웨이, 스웨덴에 이어서 세 번째라고 합니다. 모병제인 독일은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독일도 모병제를 하고 있군요. 네. 자, 그 다음 기사는 웹툰 기사입니다. 번역 넘어서 현지화, K-웹툰 동남아 질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웹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웹툰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네이버에 보면 계속 웹툰이 많이 뜨고 예전에 저희 딸이 중고등학교 때 보면 침대에서 자나하고 이래 봤더니 핸드폰으로 웹툰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 요런 웹툰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Our Secret Marriage. 요게 되게 지금 핫한 웹툰인가 봅니다. 자, 한국 웹툰과 웹소설이 K 콘텐츠 유행을 타고 동남아 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국내에서 성공한 웹툰을 번역 공급하는 일을 넘어서 현지 작가와 제작사들이 한국 웹툰과 웹소설 등을 직접 각색해서 현지화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네이버 웹툰 인도네시아어 서비스 웹툰 Our Secret Marriage로 재탄생한 뒤 최근 현지에서 전체 작품 중에서는 7위, 로맨스 장르는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Our Secret Marriage는 처음으로 해외 작가가 국내 웹소설을 웹툰으로 만들어서 국내보다 먼저 현지 독자들에게 선보인 사례가 되고 이 밖에도 네이버 웹툰의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작가가 내놓은 웹툰 파스트리가제가 성공을 거두며 영화로 제작되어서 지난 2월 상영되기도 했다. 네이버 웹툰이 아마추어 작가 등용문 캔버스를 운영하며 현지 생태계 구축에 나선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인데, 웹툰 업계의 관계자는 현지에서 성공한 콘텐츠가 다시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선순환으로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태국과 대만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플랫폼에 실린 웹툰이 TV 드라마로 방영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네이버의 태국 오리지널 웹툰 서머나이트는 올해 안에 현지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방영될 예정이다. 네이버 웹툰 내 아이디는 강남미를 원작으로 한 태국 드라마 뷰티 뉴비는 동남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뷰에서 지난달 종영 전까지 4주 연속 1위를 기록을 했군요. 카카오 웹툰의 N번째 연애도 대만에서 드라마 시리즈로 제작이 되어서 내년 방영된다는 계획이고요. 카카오는 이미 이태원 클라스, 호영호제, 사내 맞선 등의 웹툰이 대만과 태국, 홍콩 등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져 좋은 평가를 얻었다. 그러고 보니까 이태원 클라스도 웹툰을 그때 드라마로 만들었었다고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드라마 자체도 보면 약간 이런 멜로 만화, 그런 약간 좀 캐릭터였죠. 그 남자 멋쟁이 그 주인공 이름 뭐죠? 짧은 머리에 맞죠?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예인 이름 기억하는 사람이 총 합쳐서 한 30명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예전에는 이름이나, 그러고 보니까 이름보다는 제가 확실히 숫자를 잘 외웠던 것 같네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었는데, 예전에는 한때 한 20년 지나도 저희 반 1번부터 60번까지 그 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 모임 때 만났는데, 정말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처음 만난 친구가 강씨거든요. 너가 1번 이래 얘기하는데, 이제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고3 때니까 88년이잖아요. 88년이니까 야 36년이 지났네요. 37년 차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만도 하네요. 예전에는 1번부터 60번까지 진짜 쭉 누구 44번 누구 이렇게 다 외웠는데, 그러니까 그런 숫자는 잘 외우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이 기사는 황규락 기자님이 쓰셨습니다. 좀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시장 전망. 잠깐만요. 이태원 클래스 얘기하면서 삼천포로 잠깐 빠졌는데, 자, 최근 동남아와 일본 등에서 성과가 나오면서 한국 웹툰 규모도 계속 성장할 전망이고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엑스퍼트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웹툰 산업 규모는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연평균 18.2%씩 성장하면서 2032년이 되면 약 9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근데 워낙 우리가 반도체 얘기하면서 200조, 600조, 샘 알트만이 7조 달러 얘기했을 때는 이게 9천조 이러다 보니까 9조 2천억 이러니까 시장이 별로 안 되네.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는 한국 웹툰 산업 규모라고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웹툰 시장이 아니라 한국 시장만 9조 2천억에 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차가 안 팔리니 7개월 대기하던 차가 3주면 나오네. 지금도 제가 힐끔힐끔 이렇게 보다 보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도 2차전지 주식들이 좀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자동차. 다행히 오늘 현대차, 기아차는 주가가 쭉 올라왔습니다. 현대차가 5% 정도의 지금 주가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2차전지 배터리 체인도 좀 쭉 올라왔네요.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 네, 밑꼬리 쭉 달고 좀 올라왔고요. 네. 에코프로는 6% 지금 빠지고 있네요. 네. 밑에 잘 사업부를 분할해서 상장하면 예전에 두산도 그랬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LG화학이 LG엔솔 그런 식으로 밑에 알짜배기 사업부를 분할 상장을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종목 상장 이슈로 그 실질적으로 이 모회사 지주회사 격이 모회사가 주가가 박살나는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는데도 그런데도 작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왜 상장 안 시켜주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와, 아니 그동안에 그렇게 LG엔솔의 물적 분할 상장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거죠. 주식 투자하시면서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의 상장이 왜 기존의 주주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지 그리고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왜 인정을 못 받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요 마지막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차가 안 팔리니 7개월 대기하던 차가 3주면 나오네. 라고 돼 있고, 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 그 차이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인적 분할은 또, 인적 분할에도 함정이 약간 숨어 있긴 합니다. 물적 분할보다는 그래도 주주들한테 선택권을 주긴 하는데 그 인적 분할의 목적을 자세히 보면 이게 결국은 대주주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수순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길게 보면 크게 또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 발표가 되면 매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인적 분할은 단기적으로 약간 호재로 보이고 나중에 분할한 이후에 매매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주말에 질문이 있습니다 코너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동차 얘기로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그랜저는 작년 11만 3천 대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승용차 모델인데, 오늘 좀 빨리 했더니 시간 여유가 있네요. 자, 인기가 높다 보니 작년 4월만 해도 차량 출고 대기 기간이 평균 8개월이었고, 봄에 계약하면 연말에나 받을 수 있었는데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대표 SUV 중 하나인 GB70도 당시 대기 기간이 7개월이었다. 인기 자동을 만드는 국내 공장을 거의 풀가동하는데도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웠기 때문인데 올해 자동차 시장은 완전 딴판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계약을 하면 평균 2개월, GB70은 3주 뒤면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판매 현장에서는 차 보러 오는 사람이 눈에 띄게 크게 줄었다고 하고요. 생산량은 예년하고 비슷한데 수요가 줄다 보니 없어서 못 산 차량 구매 대기 기간이 빠르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 소비 위축이 심화되고 있고요. 1분기에 현대, 기아, 한국 GM, KG 모빌리티, 르노 코리아 등 5대 완성차 판매량이 32만 2,460대네요. 한 분기에 32만 대. 그러면 32. 1년에 우리가 한 120, 130만 대 국내에서 판매가 되나 보다. 그죠? 자, 근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나 줄어든 숫자네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터졌던 특수 상황인 22년도에는 30만 6,600대가 나왔는데 이때를 제외하면 1분기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반도체 공급난으로 차를 못 산 사람들이 대거 구매에 나선 작년에 역기저 효과에 고금리 고물가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요. 이 표에도 나오네요. 2017년도에가 37만 대, 1분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22년도에 30만 대 했다가 다시 쭉 올라갔다가 이번에 32만 대군요. 국산차 대기 시간도 나옵니다. 투싼, 그 다음에 스포티지, 요런 차들이 인기 차종이네요. 예전에 23년 4월 달에 10개월 걸리다가 지금은 4개월. 그리고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2개월, EV6는 작년에 6개월 걸렸는데 지금은 5주 밖에 안 걸리군요. 대기 시간이. 자, 현대기아는 올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약 176만 대를 팔아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네요. 작년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거둬서 역기저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하지만 국내와 해외 시장을 구분해 보면 국내 부진이 두드러진다. 현대차는 1분기 국내 판매량이 작년보다 16% 줄었고, 기아도 국내에 마이너스 2.9%, 판매량이 해외 마이너스 0.6%보다도 더 큰 폭으로 줄었네요. 가장 인기인 하이브리드 SUV마저 계약 후 차 받을 때까지 대기 기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전기차 부진도 큰데 현대차는 작년 1분기에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17,000대였지만 올 1분기에는 6,900대로 반토막이 났네요. 그래요. 작년 1분기에 17,000대였는데 올 1분기에 6,900대. 많이 줄었네. 이 17,000대 나누기 2하면 85,000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6,900대, 7,000대도 안 되네. 기아 역시 전기차 판매가 55% 줄었고요.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데다가 가격까지 내연차나 하이브리드보다 비싸니 경기 침체 속에서 판매가 특히 더 부진한 것 같다고 했고요. 다른 완성차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현대기아를 포함해서 완성차 5곳 중 4곳이 작년보다 1분기 판매가 줄었습니다. KG 모빌리티가 47%, 르노 코리아는 21% 줄었고요. 한국 GM만 작년 1분기에 없었던 신차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올 1분기에 5,000대 넘게 팔리면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대 늘었네요. 이건데 생뚱맞게 이 KG 모빌리티가 나와서 아마 여기 보니까 안 나오는 게 쌍용차가 없으니까, 그죠? 쌍용차 계속 이렇게 주인이 바뀌다가 KG 모빌리티로 넘어갔었다라고 예전에 본 것 같기도 한데 아마 그거겠죠.
30대와 법인 없는 수입차 시장. 수입차 상황은 더 나쁘다. 수입차 협회에 따르면 1에서 3월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6%나 감소했군요. 저는 수입차가 너무 잘 팔려서 국내 브랜드가 안 팔렸나 순간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자, 수입차 협회에 따르면 1월 3월 판매량이 테슬라를 제외하고 작년보다 21.6% 감소를 했는데, 국산차보다 평균 가격이 높은 수입차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또 올 1월부터 8천만 원 이상 신규 등록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돼 있는데, 요게 저번에 신문 읽다가 저도 아는 부분인데, 1월 앞두고 작년 대거 할인을 통해서 법인차 밀어내기를 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고, 실제 1월에서 3월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작년 대비 22%나 줄었다. 네, 이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 달게 하면서 이 결국은 법인 차로 뭐 1억 7천만 원, 3억짜리 이런 그런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시선이 곱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를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영향도 있었나 보다, 그죠?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의 부동산 침체까지 겹쳐서 그간 시장을 주도해 오던 30에서 40대가 작년 하반기부터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올해 판매를 끌어올릴 대형 신차가 잘 보이지 않아서 내수는 2, 4분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네. 네. 그 웰스 이펙트라고 하는 이 부의 효과가 일단은 부동산이 제일 크죠, 보면. 집이 12억인데, 특히 집값이 12억에서 한 17억 됐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내 돈으로 다 12억을 다 산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레버리지 효과가 커서, 야, 내가 5억이나 벌었네 하면서, 이번에 차 한번 바꿔볼까? 네. 5억 벌었는데 5천만 원짜리 차, 그거 이번에 사. 이럴 수가 있는데, 그죠? 요즘 부동산 안 좋고, 거기에다가 주식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삼성전자 주주가 600만 명이나 됐는데, 삼성전자가 8만 5천 원이면 삼성전자가 그 96,800원에서 이 8만 5천 원까지는 그 9만 6천 원 갔다가 순간 갔다가 확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90층? 네. 90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꼭대기 93층 펜트하우스입니다. 96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이런 분들도 가끔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8만 5천 원 밑에서 사셔서 본전 다 됐잖아요. 근데 내가 3억 투자하다가 2억이 됐다가 3억이 됐다고 해서 이분들 돈 벌었으니까 이번에 차 사자 이러지는 않죠. 본전된 거니까. 그런 게 있고, 사실은 계속 물타기 하신 분들은 6만 7천 원이 단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6만 7천 원에서 한 7만 5천 원, 4천 원 거기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쭉 올라오면서 돈 벌었네 이럴 수가 있는데, 거의 다 본전되면 나 팔 거야.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도 본전이 됐다고 해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1년 좀 넘은 분들도 계셨죠. 그런데 삼성전자 본전 됐다고 이렇게 많이 또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있고, 제일 이제 안타까운 거는 작년 7월이죠. 네, 이차전지 이렇게 불을 뿜을 때 해지해가지고 나는 2차 전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날 하루에만 7분이 나가셨어요. 이 7월 26일 하루에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게 제가 그 모든 고객을 다 거의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상담을 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제 얼굴 보고 오셨기 때문에 실제로 늘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또 이미지랑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항상 오면 최소한 30분 이상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애들 있으면 애들 뭐 진학 상담 뭐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대부분이 제가 혼자 해서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내 성격에는 주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오셨는데 근데 계속 본인 판단으로 또 판단을 하고 쫓아가는 모습이 계속 21년 초에 삼성전자 아니면 그 전에 네이버 카카오 그 저 위에서 이제 쫓아 사시던 그 똑같은 그 마음으로 또 쫓아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안타까운 면도 있었습니다. 네, 전국 또 3,000%로 빠졌는데 아무튼 이 차 우리가 경기 소비재에서 제일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기 영향을 엄청 탑니다. 근데 그 경기 중에서 부동산 경기, 그 다음에 주식시장. 그래서 내가 이번에 주식으로 한 1억 5천 벌었는데 1억 5천이나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나마 저는 차 사는 게 되게 아까워요. 솔직히. 차를 딱 살려고 보다 보면 새 차 감가상각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중고차 사고 지금 타고자 다니는 차도 중고차인데 늘 중고차를 사는데 아무튼 그나마 주식으로 번 돈을 차를 사서 차를 가지고 이 가족들하고 이번에 새로 산 차로 거의 한 3, 4년 그래도 주식으로 번 돈의 어떤 그 효용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굴리려다가 다시 이제 다 도루묵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내 집 마련이 안 되신 분들이나 아직까지 집이 그 주택 마련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주식으로 벌면 무조건 집부터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야 주식으로 번 돈이 지켜지니까. 그리고 피터 린치 책에도 나옵니다. 집부터 사라고 돼 있어요. 피터 린치조차도 그렇게 주식의 고수도 피터 린치도 집부터 사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집이라는 거죠. 이 얘기하다가 시간이 확 지나갔네요.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